여러분, 혹시 자식을 키우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없으신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일상 속에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습관적인 칭찬이 정말 아이의 영혼을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줄까요? 자식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바르게 성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훌륭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자라난 집안의 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단순히 달콤한 칭찬만을 쏟아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깊고도 서늘한 지혜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정한 인생의 유산, 칭찬이라는 가벼운 입바른 소리 대신 밥 먹듯 일상에서 치열하게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잡고 경계하는 엄격한 마음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둘째, 독서와 뼈를 깎는 사색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으로 삼게 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부지런함과 뼛속 깊은 검소함으로 삶의 근본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도록 돕는 철학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멀고도 험한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권력의 눈부신 중심에 서 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영광을 잃고 비참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천리 밖 낯선 땅으로 무참히 쫓겨난 비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하루아침에 반역죄를 지은 패족의 자식이라는 끔찍하고도 무거운 멍에를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멸시와 날선 조롱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며 빠져 있었습니다. 앞날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로서 그 짓밟힌 자식들이 얼마나 가슴 시리도록 안쓰럽고 가여웠겠습니까? 보통의 평범하고 마음 약한 부모라면 그저 세월이 약이니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너희는 여전히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눈물 섞인 헛된 위로나 달콤한 칭찬의 말을 끊임없이 건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멀고 척박한 유배지의 찬 방 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결코 얄팍한 동정심이나 무책임한 칭찬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듯한 처절한 엄격함과 서슬 퍼런 꾸짖음으로 그들이 이 가혹한 삶의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수많은 편지 속에는 절망의 까마득한 벼랑 끝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딛고 일어서는 법, 어떤 모진 시련과 폭풍우 앞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무도 단단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지독하리 많지 차갑고도 역설적으로 뜨거운 가르침 덕분에 그의 아들들은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당당히 남기는 훌륭한 학자이자 속이 꽉 찬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위대한 아버지가 한순간의 가벼운 위안이 되는 칭찬 대신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밥 먹듯 거듭하여 강조했던 삶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잡고 경계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한번 가만히 그리고 냉정하게 들여다볼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하나 그럴듯하게 그려오거나 작고 사소한 시험에서 우연히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벌어지는 흔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겠다는 명목 아래 무심코 이렇게 크게 외치곤 합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네.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정말 천재가 따로 없구나. 이러한 과장된 말들은 그 순간 아이의 기분을 한껏 고조시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순간적인 기쁨과 얄팍한 만족감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러한 무분별한 찬사가 끊임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면 아이의 내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의 즉각적인 인정과 칭찬이라는 너무도 달콤한 사탕의 맛에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의 본질적인 즐거움이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기보다는 누군가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내게 요란한 박수를 쳐줄 때만 비로소 움직이는 거대한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철저히 고독하고 쓸쓸한 순간이 오면 그 아이는 삶의 방향타를 잃고 깊이 방황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선의로 포장된 칭찬의 이면을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칭찬이란 본질적으로 나의 내면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하는 시선에서 출발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스스로 가늠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나의 행동을 재단하고 그들만의 일방적인 기준에 부합했을 때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조건부의 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순수한 성취의 기쁨을 온전히 음미하기도 전에 부모의 과장되고 소란스러운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먼저 귓가에 크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의 요란한 소음에 어릴 적부터 길들여진 아이의 여린 내면에서는 어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변화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할까요? 그들은 점차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진실하고도 세밀한 영혼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닫게 되어버립니다. 오직 외부의 차가운 평가, 타인의 일시적인 인정, 세상의 변덕스러운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만 고개를 쉴 새 없이 돌리는 너무도 슬프고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많은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춥고 외로운 방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이토록 위태롭고 의존적인 삶의 태도에 물드는 것을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라고 매섭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아들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군자는 마땅히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더욱 삼가야 하는 법이다. 이는 옛 성현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동양 철학의 위대한 핵심, 바로 신독의 숭고한 정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독이란 다른 사람의 감시하는 눈빛이 전혀 미치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곳,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철저히 혼자만의 적막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 세운 내면의 양심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의 털끝만큼의 어긋남이 없도록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칼날처럼 엄격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양반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값싼 동정이나 칭찬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세상에 덧없는 칭찬이나 날선, 비난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얇은 귀와 나약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스스로의 내면에 강철같이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잣대를 굳건히 세우고 매일 밤낮으로 그 서늘한 잣대에 비추어 보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기를 뼛속 깊이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 신독의 가르침은 오늘날 칭찬이라는 환상에 갇혀 길을 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도 묵직하고 서늘한 깨달음의 돌직구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빛나는 법만을 집요하게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 뒤편의 고독하고 캄캄한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견뎌내야만 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영혼의 깊이는 남들이 지켜보며 박수를 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민낯과 마주했을 때 어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대신 아이가 홀로 있는 시간의 무거움과 고독의 소중함을 스스로 견뎌내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올곧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가장 위대하고도 단단한 정신적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신독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일상과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인내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이가 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부모들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듯 확인하거나 조금만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호들갑을 떨며 과도한 칭찬의 세례를 퍼붓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문 밖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기다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지루함과 싸우며 몸을 비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좌절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독하고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누군가의 강요나 외부의 칭찬 없이 아이 스스로 온전히 감당해내도록 부모는 그저 듬직한 바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그 힘든 과정을 끝마치고 나왔을 때 내가 최고야라는 결과, 중심의 가벼운 칭찬 대신 혼자서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다니 정말 대견하구나라며 아이가 쏟은 묵묵한 노력과 인내의 시간 자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침묵과 깊은 신뢰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며 거짓된 연기를 하는 법을 버리고 스스로의 양심과 의지에 따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단단한 사람. 바로 그것이 칭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건져내야 할 자식의 참된 모습이자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둘째, 독서와 뼈를 깎는 사색을 삶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둥으로 삼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들 가정의 가장 평범한 저녁 거실 풍경을 다시 한번 조용히 되돌아봅시다. 하루의 피로에 지친 부모는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들여다보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자극적인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소음에 시선을 멍하니 빼앗긴 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이에게는 매서운 눈초리로 방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서 당장 책을 펴고 공부하라고 언성을 높여 소리칩니다. 부모의 강압에 못 이긴 아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억지로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재미없는 교과서를 기계적으로 펼치지만 그 차가운 종이 위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배움의 기쁨이나 지적 호기심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있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꾸역꾸역 잘 받아서 부모의 매서운 꾸중을 피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부모의 얄팍한 칭찬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독하고도 고통스러운 고역의 시간만이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단지 성적과 점수만을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책을 억지로 읽어야만 하는 이 삭막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어 지긋지긋한 대학 입시나 취업 시험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 평생토록 단 한 권의 책도 스스로 즐거이 펼쳐보지 않는 영혼이 텅 빈 참혹한 지적 빈곤과 정신의 기아 상태에 비참하게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주입하는 가짜 정보와 얄팍한 유행에 휩쓸려 살아가는 지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띄워보낸 수많은 편지들 속에는 유독 책을 읽고
학문을 닦는 독서에 관한 절절하고도 준엄한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권력을 잃은 패족이다. 패족의 집안에서 태어나 책조차 읽지 않고 학문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구제할 길 없는 짐승의 더러운 구렁텅이로 기꺼이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빛나는 명예, 그리고 풍족했던 재물마저 하루아침에 모두 빼앗겨버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꽉 움켜쥐었던 단 하나의 찬란한 희망은 다름 아닌 바로 낡은 종이 냄새가 나는 책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독서란 현대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지식을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넣거나 남들에게 유식해 보이기 위해 교양을 쌓는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의 잔인한 조롱과 끝없는 절망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생명줄이자 최후의 정신적 보루였으며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의 밑바닥 속에서도 고귀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결코 잃지 않기 위한 자신의 영혼을 건 숭고하고도 피 튀기는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과 독서의 목적을 철저히 실용적이고 세속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당장 성적이 오를지, 어떤 학문을 전공해야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남들에게 번듯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만을 혈안이 되어 따집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아들들에게 강조했던 참된 독서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맑은 안목을 기르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깊고 묵직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혹독한 영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글자를 눈으로 훑고 지나가는 얕은 독서를 엄격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터득한 독서법인 초서를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책을 읽다가 가슴을 치는 중요한 구절이나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나오면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붓을 들어 그것을 정성스레 베껴 쓰고 그 구절이 자신의 삶과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뼈를 깎는 사색을 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과정 속에서 책 속의 죽은 지식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지혜로 탈바꿈하여 나의 피와 살이 되고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당당히 막아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패족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혀 평생토록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의 아들들에게 입신양명을 위한 헛된 공부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깨우치고 세상의 이치를 통찰하기 위한 진짜 학문을 하라고 그토록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리고 짓밟을지라도 너희 스스로 책을 펴고 학문을 닦음으로써 내면의 빛나는 위엄을 지켜낸다면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는 너무도 숭고하고 위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고 위대한 다산의 독서 철학을 우리는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일상 속에서 밥 먹듯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교육은 부모의 100마디 잔소리나 달콤한 칭찬이 아니라 바로 부모 스스로 보여주는 묵묵한 뒷모습에 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매섭게 강요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고 활자에 깊이 몰두하는 경건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밑줄을 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그 진지하고도 아름다운 옆모습을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독서가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평온하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고귀한 행위인지를 설명 없이도 온몸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가 어떤 책을 우연히 집어들고 읽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려운 책도 척척 읽어내니 정말 똑똑한 애라는 식의 결과와 능력을 평가하는 빈약한 칭찬은 이제 과감히 거두어드려야 합니다. 대신 아이의 눈을 다정하게 맞추며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책의 어떤 문장이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니? 이 등장인물의 선택에 대해 너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니? 이러한 깊이 있고 열린 질문들은 아이가 책 속의 활자들을 단순히 눈으로만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실제 삶과 치열하게 연결짓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도 따뜻한 훈련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나란히 앉아 하나의 책을 두고 삶의 깊은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조용한 시간이야말로 어떤 화려하고 값비싼 사교육이나 요란한 칭찬도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아이의 영혼을 춤추게 하고 내면을 반석처럼 다져주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유산의 상속 과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부지런함과 뼛속 깊은 검소함으로 삶의 근본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도록 돕는 철학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의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넘쳐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한가운데서 숨 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가난하고 척박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낸 많은 부모들은 자신이 어릴 적 뼈저리게 겪어야만 했던 그 지독한 가난의 서러움과 결핍의 상처를 행여나 내 아이에게만은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가 입 밖으로 내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앞장서서 부족함 없이 두 손에 듬뿍 쥐어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브랜드의 신발과 옷을 서슴없이 사주고 아이가 조금만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 칭찬의 대가로 최신형 스마트 기기나 값비싼 장난감을 아낌없이 보상으로 안겨주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끝없는 물질적 지원이 아이의 영혼에 어떤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힘겹게 얻어내지 않은 물건들은 아무리 값비싸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마음에 진정한 삶의 가치와 소중함으로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부모의 지갑에서 너무도 쉽게 얻어낸 물건은 그 가치를 잃고 그만큼 가볍고 쉽게 버려지기 마련이며 아이는 그 속에서 만족을 배우기는커녕 끊임없이 어제보다 더 크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소비만을 맹목적으로 갈구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푼의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겉만 화려한 포장지로 자신을 감싸는 밑 빠진 독과 같은 헛된 욕망의 초라한 노예로 전락하고 많은 치명적인 비극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혹독하고 비참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엘리트 지식인이자 궁궐에서 임금을 최측근에서 모시던 고위 관료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친 유배지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부여잡고 하늘을 원망하며 방구석에 무기력하게 처박혀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낡은 양반의 옷을 벗어 던지고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직접 황무지 같은 텃밭을 억척스럽게 일구고 씨를 뿌려 채소를 정성껏 길러내며 자신의 생계를 제 손으로 유지했습니다. 한평생 붓만 잡고 살았던 그 부드럽고 고운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가 나도록 걸음을 지어 나르고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김을 매는 육체 노동의 그 숭고하고도 정직한 가치를 몸소 치열하게 실천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붓을 들어 멀리 있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눈물겨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천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지켜낼 가장 위대하고 두 가지 큰 부적이 있으니 그중 하나는 부지런할 근이라는 글자요. 다른 하나는 검소할 검이라는 글자이다. 이 두 글자야말로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너희의 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위대한 유산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비참한 패족의 신세지만 헛되고 알량한 양반의 썩은 체면일랑 당장 과감히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직접 몸을 움직여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함을 배우며 아주 작고 소박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깊이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강인하고 단단한 정신력을 뼈를 깎듯 기르라고 엄숙히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정약용 선생의 이 근검절약에 대한 뼈저린 철학을 그저 돈을 아끼고 구두쇠처럼 살라는 얄팍한 뜻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근, 즉 부지런함이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하고 귀중한 시간의 가치를 엄숙하게 존중하고 어떠한 나태함이나 게으름의 유혹에도 쉽게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이고 치열하게 개척해 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강조한 검, 즉 검소함이란 단지 가난해서 돈을 쓰지 못하는 처절한 궁핍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며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게 우쭐대지 않고 세상 만물에 대한 겸손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거칠애나 사치스러운 물건이 없어도 내면의 깊은 충만함만으로 스스로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가 밥 한 공기와 소박한 나물 반찬 한 접시 앞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식사의 기쁨을 누릴 줄 안다면 수십만 원짜리 화려한 브랜드 옷을 입지 않아도 자신의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 그 자체에 당당한 자부심을 느낄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그 아이는 훗날 성인이 되어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거나 삶의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쉽게 절망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소박한 것들만으로도 언제든 다시 일어서서 행복을 빚어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위대한 삶의 뿌리를 모든 것이 너무도 쉽게 주어지는 이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깊이 심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아이에게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는 결핍의 경험을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이나 최신형 유행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 지갑을 열어 돈으로 그 욕망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못 살아는 부정적인 변명이나 내가 시험을 1등하면 사줄게라는 거래의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물건을 먼저 끝까지 소중하게 아껴 써보렴. 새로운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랜 인내의 시간과 땀방울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집안일, 예를 들어 자신의 방을 스스로 치우거나 식사 후 자신의 빈 그릇을 개수대에 정돈하는 일조차도 아이가 스스로 몸을 움직여 부지런히 해내도록 꾸준히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툴툴거리거나 서투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부모가 조급하게 대신 나서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려는 충동을 단호하게 억누르십시오. 아이가 땀 흘려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자신의 주변을 정돈하는 법을 온몸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피땀 어린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엄숙하고도 귀중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게 넘치는 물질과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려 발버둥 치기 전에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몸을 움직여 삶의 돌파구를 개척해내는 끈질긴 부지런함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방황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전하는 가장 뜨겁고도 냉철한 훈육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모진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피눈물 나는 지혜를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단순한 칭찬 대신 밥 먹듯 치열하게 실천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깊고 넓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이 보지 않아도 홀로 고독하게 자신을 다잡는 엄격한 마음을 길러주는 것,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서와 사색을 영혼의 기둥으로 굳게 세워주는 것, 그리고 부지런함과 검소함으로 삶의 거친 비바람을 견뎌낼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코 썩어 없어질 통장 속의 차가운 숫자나 금세 증발해버리고 많은 속 빈 강정 같은 얄팍한 칭찬의 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따뜻한 품을 완전히 떠나 아무도 없는 황량하고 매서운 들판 위에 홀로 덩그러니 서게 되었을 때조차도 스스로 자신의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꿋꿋하게 앞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내면의 서늘하고도 뜨거운 철학입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스스로의 가슴에 조용하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아이가 세상의 달콤한 박수 소리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약한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고독과 시련 앞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린 채 결코 꺾이지 않는 푸른 거목 같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가?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원칙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일상과 말과 행동을 매섭게 다듬고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그 믿음직한 부모의 넓은 등을 조용히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거센 비바람에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깊고 묵직한 이야기가 자식을 키우며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는 작고 의미 있는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변치 않는 지혜의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